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만화가게의 여자 귀신. 당시 문제가 됐던 만화가게는 서울 동대문구 전웅동 지하 1층에 위치했고, 가게 주인은 만화가게를 인수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기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만화책을 몇 권 보면서 짜장면을 먹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구더기였습니다. 곧바로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열이 계속 받았습니다. 잠시 뒤 가게 주인은 아이들이 만화책을 몇 권을 만나 장부에 체크하던 중 건물주가 오길래 이번 달 임대료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만화책을 집어던지고 비명을 질렀는데 건물주와 A씨가 급히 다가가 보니 만화책 안에 구더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본 건물주는 혀를 차면서 가게 주인에게 청소 좀 잘하라면서 핀잔을 주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어느 학부모가 만화가게로 와서 화를 냈는데 아들이 빌려간 만화책에 있던 구더기 때문에 온 집안의 구더기 투성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며 사과를 건넸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샤워를 하고 다시 만화가게로 온 가게 주인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떨고 있었는데 가게 한 구석에 구더기가 잔뜩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건물주에게 불려가서 싫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건물주는 가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서 왜 구더기가 아직도 나오냐고 꾸짖었고, 이에 사장은 죽은 쥐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온 거고 매일 청소를 하는데도 구더기가 나온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온 주인은 만화방에서 아이들과 TV를 보며 스포츠를 봤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만화가게는 정전이 되고 주인은 성냥을 켜서 주변을 밝혔습니다. 짜증을 내고 있던 여자아이 옆에 누군가 서 있었는데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고 얼굴이 썩어있는 여자였습니다. 논란,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전기가 들어왔고 그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며칠 뒤 가게 주인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집에 가려고 가게 불을 끄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논란, 주인은 황급히 집으로 도망쳤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건물주를 만화가게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짜증을 냈는데 그때 또다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여고생이 본 것은 피범벅이 된 만화책이었습니다. 주인은 피가 묻어있던 만화책 자리에 만화책을 다 치워버렸고 만화책을 치운 자리에는 검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논란, 건물주와 주인은 책장을 드러냈는데 그곳에 한 여자의 시체가 있었고 손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동안 구더기가 생긴 이유와 이상한 냄새가 설명이 되었는데 시체의 정체는 이 주인이 인수하기 전 만화가게의 전 주인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도 내지 않고 사라졌다고 말한 그 전 주인이었습니다. 이 여자 주인이 죽게 된 이유는 한 달 전 비손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수키도 별로 없는 주인에게는 그냥 손님일 뿐이었지만 비손님은 만화가게 주인을 짝사랑했었습니다. 그늘도 어김없이 가게 마감 시간은 다가왔고 그 시간대에 만화가게의 손님은 뒷분이었고 만화책을 빌려서 나간 후 문 밖에서 주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만화가게로 들어온 손님 비는 주인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싸움을 벌였는데 비를 밀쳐내다가 여주인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하던 비는 시체를 만화책장 뒤에 숨기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만화가게 여주인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갑자기 잠적한 줄 알고 다시 세를 내놨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 벌어진 의문의 일들은 억울한 여주인이 자신의 죽음을 밝히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과응보. 같이 일했던 동료가 회사 대표로 있었을 때 이야기다. 그 동료는 모바일 게임 붐이 일어났을 때 창업했던 대표 출신 개발자다. 게임 출시 후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 회사 재정적으로나 장래가 밝아 보였던 회사였다고 한다. 그 동료를 이하 대표라고 호칭하겠다. 다음 출시할 게임을 만들고 있었을 때 일이 터졌다고 하였다. 한 명의 개발자가 연봉 협상 때 500만원 이상을 올렸음에도 이직을 하였던 것이었다. 대표는 더 좋은 제의로 이직하는 걸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팀장급들이 한 명씩 차례차례 나가기 시작하였고 작업자들의 이탈도 한 명씩 진행됐다고 했다. 대표 입장에선 개발자들의 이탈로 개발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으며 퇴사자들의 퇴사할 때 표정은 한결같이 밝아 보였다고 했다. 대표는 퇴근길에 일이 너무 안 풀려 깊은 고민으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길거리에 차려져 있는 점집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되는 일이 없어 점개나 보자며 그 점집을 들어갔다고 한다. 한겨울의 서리가 느껴질 정도로 누추한 점집이었다고 했다. 나이는 40, 50대쯤 돼 보이는 아줌마가 이상하게 머리가 이쁘연 느낌이라 그 점쟁이 모습은 상당히 불균형해 보였다고 했다. 그 점쟁이는 어떤 고민으로 왔느냐고 형식상 묻고는 대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바가지가 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고 했다. 대표는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되물었고 점쟁이 말로는 특정 직원이 다른 회사로 직원들을 이직 권유 및 이직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근데 그게 한결같이 특정한 회사로 이직이 되고 있다고 점쟁이는 이내 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대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지만 점쟁이는 자기 눈과 머릿속에는 그것만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표는 억울함에 자기는 폭언이나 직원 대우를 이상하게 한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 점쟁이는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며 애당초 그 이직을 종용할 목적으로 입사한 직원이 문제라며 이어갔다. 그 회사 재무제표를 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대표에겐 참으로 딱한 상황이라 복채비는 받지 않겠다고 점쟁이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래도 대표는 미안한 마음에 돈을 주었고 돈을 주는 순간 점쟁이는 40대 남자 직원이라고만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 회사는 40대들이 꽤 많아서 대표는 어림짐작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표는 퇴근길에 답답한 마음에 소주를 5병 사서 집에서 마신 후 골아 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출근한 다음 날 대표에게 2명의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고 그 직원들에게 연봉을 올려준다고 회유했지만 차마 붙잡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점쟁이가 이야기한 그 재무제표를 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떠올라 직원들이 어떤 회사로 이직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고 한다. 레퍼체크를 통해 특정 회사로 직원들이 전원 이동 중인 것을 발견하였고 그 회사 이름을 토대로 대표는 인터넷 재무정보 사이트에서 5,000원을 결제 후 재무제표를 보았다고 한다. 점쟁이 말대로 확인해본 재무제표에는 전 직장 직원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대표는 충격을 받고 회사 사무실에서 기절했고 깨어보니 꼬박 하루가 지나가 있었다고 한다. 대표는 그 충격으로 왼쪽 사지가 마비가 왔으며 병명은 뇌출혈이었다고 한다. 나는 듣고 있던 내내 의문이었다. 직원이었던 그 회사 재무상 이사를 소송 걸어야 되지 않느냐고 돌아온 답변은 짧고 간결하였다. 소송을 걸어서 진행하던 와중에 개발자들은 전원 이탈하였고 개발이 지연되면서 투자금도 결렬되어 자연스럽게 자본금 잠식으로 대표의 회사는 망하였다고 했다. 말 그대로 경쟁사에 의한 회사의 계획적 부도였던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대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했다. 그리고 대표는 소송을 진행하며 꼬박 1년을 소비했고 그 점집이 또 생각나 답답한 마음에 소송은 어떻게 될지 물어보러 갔다고 한다. 그 점쟁이는 대표가 앉자마자 이번엔 법에 대한 일이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대표는 그렇다고 했고 점쟁이는 기억을 조금 더듬더니 표정이 이내 어두워졌다고 했다. 경쟁회사 임원이라는 작자가 대표를 양밥을 걸었다고 한다. 대표는 양밥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점쟁이는 간결하면서도 쉽게 당신에 대한 저주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내 대표의 몸을 쏙 보더니 안 좋은 곳이 이미 몇 군데 있지 않느냐고 말을 이어갔다고 했다. 대표는 충격으로 한번 쓰러진 후 몸의 왼쪽 사지가 대체로 움직이는데 불편해졌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점쟁이는 뇌출혈이 올 수밖에 없는 양밥을 걸었다고 했다. 대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복수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점쟁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을 전했다고 한다. 그 회사도 이내 망해 없어질 회사다라고 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대표에겐 조상신이 있어 그나마 양밥의 저주를 최대한 막은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다. 대표는 점쟁이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더니 이내 점쟁이는 대표의 뒤를 쓱 보더니 경쟁회사 임원은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였고 대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물었지만 점쟁이는 정확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은 채 대표의 화가 누그러질 정도의 천재지변이라고만 말하곤 점괘를 마쳤다.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더 질문은 하지 않고 자리를 일어나 집으로 갔다고 했다. 그 후 대표는 경쟁회사의 직원 유출건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 배상금을 받아 손실금에 대한 배상을 투자자들에게 했고 대표는 회사 운영에 대한 미련이 없어 회사 폐업 신고 정리 후 대기업의 사원으로 취업을 한 것이다 라고 했다. 듣던 중에 너무 딱하여 나는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고 위로를 하고 그 일을 기억에서 잊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나는 다른 회사를 이직했고 술자리에서 그 대표를 만났다. 대표에겐 잘 지냈느냐고 물었고 대표는 잘 지냈다. 그간 억울했던 일들도 많이 풀렸고 최고로 기분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전해나갔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물었고 예전에 자신이 양밥에 걸려 왼쪽 사지가 마비될 정도로 몸이 불편했던 것이 없어졌다고 했다. 나는 신기해서 어떻게 경과가 좋아졌느냐고 꼼꼼하게 물었고 그는 말을 다시 이어나갔다. 자신에게 양밥을 걸었던 경쟁회사 임원은 대표에게 소송 패소하고 배상금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졌으며 투자자에게 퇴근길에 칼을 맞고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러더니 그 대표는 이상하다는 듯이 그 양밥 걸었던 사람은 이상하게 왼쪽 몸에만 칼자국이 난자있다고 이야기를 마쳤다. 아마 그 살해당한 사람은 양밥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닌가 생각난다. 세 번째 이야기, 군대 선임. 전 포천에 있는 방공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같은 부대에 있던 선임 중 운동에 미친 것처럼 거의 모든 개인정비 시간을 운동에만 쏟는 김 병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병장님은 성격도 유쾌하시고 후임들도 잘 챙겨주셔서 같이 근무일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김 병장님이 같이 근무를 서다가 저에게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좋아한다니까 그럼 훈련소 때 내 동기에게 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닭살이 돋는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동기 이름은 가명으로 태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턴 김 병장님 시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훈련소에 입소해서 만난 놈 얘긴데 얘가 참말로 골 때리는 놈이었지. 너도 논산 나왔으니 구조는 알지? 우리 부대 마냥 개인 침대도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 자는 구조. 나 때도 입구 쪽 관물대부터 1번, 2번, 3번 붙이는데 내가 그때 13번이었고 태진이 그놈이 14번. 그니까 내 옆 관물대였어. 근데 다들 군대에 왔으니 값도 그립고 현실 같지가 않으니 다들 죽상인데 그놈은 유독 죽은 놈 마냥 표정도 없고 뭔가 감정 없는 인형 같은 놈이었어. 맨날 무표정에 눈도 부릅뜨고 있고 아무튼 그놈이랑 나는 13번, 14번이니 전우조였단 말이지. 그런데 그놈이랑 같이 있으면 이놈이 하는 행동이 참 기묘했단 말이야. 맨날 혼잣말로 허공만 보면서 중얼중얼거리는데 잘 들어보면 반말도 하고 존댓말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길래 셋째 날에 너 혼자 뭐라 중얼거리는 거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태진이 그놈이 날 보더니 여기 귀신 하나 있어서 말 상대 좀 해주고 있었어 이러는 거야. 듣자마자 이게 군대 들어오면 한 놈씩 있다는 미친놈인가 싶었는데 이놈이 맨날 그러니 개인정비 시간에 생활관 동기들도 모여서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물어봤지. 그럼 처녀 귀신 진짜 있냐 라거나 무당들 진짜야 라거나 물었는데 처녀 귀신은 몇 번 맞고 자긴 무당은 아니고 그냥 선천적으로 보이는 거라 모른다더라. 그러던 중 결국 한 놈이 물었는데 귀신 보이면 우리 생활관에도 귀신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놈이 잠깐 고민하더니 문 쪽 근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 저기 3번 관물대에 하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그놈이 3번 관물대 매트리스 넣는 자리에 어떤 남자아이가 웅크려 있는데 그 아이가 밤만 되면 기어나와서 위로 올라가려고 관물대로 기어오른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3번 관물대 쓰는 동기가 소리 지르면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기겁을 하더라고. 그렇게 다들 웃어넘기면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건은 다다음 주에 일어났어. 그리고 둘째 주가 지나고 이제 다들 통명성도 하고 친해졌을 때 3번 관물대 쓰던 놈이 갑자기 다들 모으더니 밤마다 내 방탄복 건드는 놈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뭔 소리냐고 물으니까 밤마다 내 관물대 와서 방탄 못 떨어뜨리는 놈 누구냐고. 안 그래도 저번에 그 소리 듣고 자리 바꿔달라고 하다가 객가였는데 그것 때문에 장난치는 거냐고 화를 냈어. 얘 표정을 보니 장난치는 건 아닌 것 같고 3번 근처인 애들도 밤마다 그것 때문에 깨는 놈들도 있어서 사실이란 걸 알았지. 처음엔 진짜 누가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이쯤 되면 누군가 내가 그랬는데 미안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되려 다들 모르는 것처럼 서로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던 중 태진이 그놈이 나즈막히 말하는데 난 진짜 소름이 돋더라. 내가 말했지. 그 자리 귀신이 있다고. 아이가 관물대를 잡고 올라가는데 손 뻗는 곳에 방탄모가 있으니 당연히 잡은 채로 떨어지지. 그렇게 태진이 말이 끝나니까 이번엔 3번 동기는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 그 소리 좀 그만하라고. 2주 동안 내내 불안해하던 동기는 결국 폭발했고 몸성 직전까지 갔다가
우리가 말리는 소리에 조교가 소리 듣고 찾아와서 거기서 멈췄는데 3번은 조교한테 하소연해서 결국 조치를 해줬어. 어떻게 조치했냐면 불침번들한테 3번 자리를 보고 있으라고 한 거야. 누가 장난치는지 확인하고 범인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날 밤 언제나처럼 새벽에 방탄문은 떨어졌고 3번은 비몽사몽으로 일어나서 이거 떨어지는 거 봤냐고 자기 뒤에서 보고 있던 불침번한테 물어봤어. 그런데 그 불침번이 눈이 토끼 눈이 돼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계속 봤는데 네 방탄모 갑자기 땡겨진 것처럼 움직이더니 떨어졌어. 만진 사람 아무도 없었고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불침번은 증인이 됐고 결국 3번 관물대는 비워지고 동기는 자리를 옮겨섰지. 그리고 태진이는 동기들 사이에도 겉돌고 개인정비 시간에도 혼자 멍하니 있거나 거의 나랑만 어울렸어. 난 딱히 무섭거나 그렇진 않았고 귀신 본다는 게 신기하긴 했을 뿐이었거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3번 관물대 비워진 그날 새벽에 그 관물대가 쾅 하고 3번 자리에 엎어진 거야. 마치 관물대 위쪽에 무게를 받아서 앞쪽으로 엎어진 거 마냥 말이야. 새벽의 큰 소리에 생활관 동기들은 물론 조교까지 달려와서 그 상황을 확인더니 그 관물대를 아예 빼버리고 우리 생활관은 그날 새벽 3번 관물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웅성거렸는데 내 옆에 태진이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위에서 신나서 흔들면 당연히 엎어지지 멍청한 애새끼 진짜.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자세를 고치더니 자려고 하더라고. 내가 그때 태진이 때문에 아직도 귀신을 믿어라고 하며 그렇게 웃으시며 이러시더군요. 그때 저는 무서워하면서도 재밌어서 그 뒤로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고 또 그분이 귀신 본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김 병장님께서는 그놈 관련된 얘기가 하나 더 있다고 하셨다. 이게 아마 관물대 넘어지기 전인 둘째 주였나 그랬을 걸 하더니 이야기를 더 해주셨습니다. 다시 김 병장님 시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둘째 주인가 그랬을 거야. 화장실에 그 사건이 난 게 둘째 주가 되니 태진 이놈도 동기들 사이에 유명해지고 이제 다른 생활관 애들도 와서 물어보고 그랬거든. 그런데 동기 중 한 놈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태진아 그럼 화장실에도 귀신 있냐? 지금 우리 생활관에 그것 때문에 맞다 아니다로 얘기 중이거든. 이렇게 물어봤어. 나도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그 동기가 있는 생활관은 우리 생활관과 달리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는 생활관이라 평소엔 다들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화장실 훈련소 때 불침번은 생활관 앞에서 서 있잖냐. 그 생활관 불침범들 몇 명이 불침번을 섰는데 어디선가 어떤 여자의 가는 흥얼거림이 화장실에서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 자기들 생활관 앞에 화장실에서 그런 여자 흥얼거림이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가 보려고 화장실 문을 딱 잡는 순간 으 하면서 소리가 또 끊겼더라. 그런데 같이 불침번 서던 놈 중에 같이 들었다는 놈도 있고 못 들은 놈도 있어서 서로 맞다 아니다로 싸운다는 건데 태진이가 그거 듣더니 툭 하고 한마디 하더라고. 거기 아줌마 한 분 계시는데 군인은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걸 듣고 동기들은 오 하면서 기겁하더라. 그래서 물었던 동기가 그럼 어떠냐니까. 그쪽에서 기피해서 피하니까 괜히 뭘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라. 그 뒤로도 그 흥얼거림을 듣는 애들은 계속 나왔고 다음 주에 관물대 사건 일어나고는 결국 조교랑 같이 가더니 얼마 안 가서 퇴소하더라고. 귀신 보면 군대 못 온다고 하더니만 왜인지 알 것 같더라. 그렇게 중얼거리며 말해주시는 김 병장님은 작게 헛웃음을 지으시면서 태진이란 부는 연락처도 교환했고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시라고 합니다. 그 태진이란 부는 퇴소 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지 궁금했지만 일병이 괜히 병장님 지인의 사생활을 묻기도 뭐해서 그냥 묻지 않았습니다. 이후 병장님은 전역하시고 이후 근무 때 무서운 이야기 해주는 선임은 제가 이어받았고 후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 해주면서 한 번씩은 해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취방. 한 2년 전 혼자 살 때 꾸었던 꿈 이야기입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던 저는 항상 해가 뜰 때 잠이 드는 편인데 그날따라 밤 12시가 넘자마자 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폰을 보다가 순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잘 안 꾸기도 하고 꿔도 일어나자마자 까먹는 편이었는데 그날 꾼 꿈은 2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공기, 분위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당시 꿈에서 나타난 곳은 다니던 학교 휴식 시간이었는데
가을 햇볕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익숙한 복도를 따라서 항상 같이 다니던 여자애들이랑 다음 강의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온통 주위가 밝고 따뜻했는데 친구들이 과제했냐, 이 교수 수업 너무 지루하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며 제가 제일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문득 느낌이 이상해 뒤를 돌아왔더니 늘 같이 다니던 친구들 말고 처음 보는 여자애가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인 것처럼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긴 흑발 생머리의 피부도 유난히 하얗고 속눈썹도 길고 정말 너무 예쁜 애였는데 친구들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애들하는 이야기 듣고 간간히 싱긋하고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그의 외모에 빠져들었습니다. 넋놓고 걔를 보면서 진짜 예쁘다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걔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날 보고 한 번 더 방긋 웃는데 너무 예뻐서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걔의 얼굴만 보고 있었는데 진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얼굴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다라고 느낄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살짝 미소 짓고 있던 입꼬리가 일그러지면서 귀까지 찢어졌습니다. 그 예쁘던 얼굴이 한껏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서는 경련하듯이 바들바들 떠는데 귓발이 잔뜩 서서 충혈된 눈으로 계속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 몸에 힘이 탁 하고 빠지는데 이대로 주저앉으면 걔가 나한테 달려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던 친구들은 어느새 사라졌고 저와 그 여자의 둘만 남은 복도는 시공간이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던 복도였는데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자꾸만 내 몸을 찍어 누르는 듯한 기분이 들고 귓가에는 제 심장 소리와 억지로 공기를 들이키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도망가야겠다란 생각이 들었고 생각이 정리된 순간 본능적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꾸 제 몸에 엉겨붙어진 누르는 무거운 공기를 발로 차내되 죽기 살기로 뛰다가 발이 엉켜 비틀거리는 찰나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의 A가 자판기 앞에 서 있는 게 보였고 이제는 살았다 싶어서 걔를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A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뒤에서 쫓아오던 여자애를 보고 얼굴이 굳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고꾸라지던 저를 A가 낚아채서 그대로 미친 듯이 뛰었는데 그런데도 역부족이었고 A는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도 언뜻 본 그 여자애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일그러뜨린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노려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A는 넘어지면서 저한테 숨어 하고 소리쳤고 저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두 팔과 두 다리로 억지로 바닥을 기어 화장실로 숨어 문을 닫으려는데 그 여자애가 닫히는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저를 잡으려고 휘적대는데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남은 힘을 짜내어 문을 닫았습니다. 쾅쾅 쾅쾅 밖에서 걔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데 온몸이 떨리니까 문을 잠그기도 쉽지 않았고 겨우겨우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문을 잠그고 화장실 칸 안에 기어들어가 숨은 뒤 변기 위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줄어들고 곧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던 느낌이 들었고 뒷목이 서늘한 느낌.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여자애가 화장실 천장 환풍구에서 머리만 내놓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이제 끝났구나 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깜빡였는데 화장실 바닥에 제가 누워 있었고 7, 8명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팔과 다리를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는데 이건 꿈이야. 나 이 꿈에서 못 깨면 진짜 죽는다. 나 이러다가 죽어. 깨야 된다. 깨. 속으로 미친 듯이 잠에서 깨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애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야, 얘 깨려고 한다. 빨리 끝내자. 너 꿈에서 못 깨. 그냥 죽어. 라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원래는 창문 밖에서 가로등 불도 비치는데 방 안이 정말 암흑이었고 그때는 방 안에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두웠었습니다. 웃긴 게 저는 분명 꿈에서 깨서 제 방 침대에 있었는데 순간 침대랑 벽 사이로 공간이 살짝 보였습니다. 제가 잡혀있던 학교 화장실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귓가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꿈에서 못 깨. 헛수고하지 마. 지금 잠 오지? 잠 올걸. 분명 금방 꿈에서 깼는데도
그 여자의 말처럼 잠이 쏟아졌고 약에 취한 듯이 자꾸만 잠은 오고 몸은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찾기 위해 손을 더듬거리며 이대로 잠들면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잡힐 듯 말 듯 자꾸 손을 벗어나서 당황하며 잠은 계속 쏟아지는데 겨우 정신을 다잡고 손을 휘적거리다 폰을 움켜쥐고 홈 버튼을 눌렀는데 시간은 5시 반이었습니다. 카톡을 들어가 아무에게나 카톡을 보내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내 상황을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취집이 와이파이를 쓰는데 통화권 이탈의 데이터가 안 잡혀서 카톡이 안 보내졌고 정말 죽는구나 싶어서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와서 문자로 들어간 뒤 평소 친하던 학교 선배에게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전화 좀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전송 실패가 떴지만 미친 듯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단 보내지던 말던 그냥 무조건 보내자는 생각에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인데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어, 죽어, 죽어. 잠은 자꾸 쏟아지는데 진짜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데 그 순간 학교 선배 한 명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안심이 돼서 선배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도 미친 듯이 덜덜 떨면서 그냥 막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 울음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던 선배가 괜찮냐며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냐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몸이 진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졌고 그래서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자꾸 잠은 안 오고 핸드폰은 먹통이어서 무서웠다고 말하면서 게다가 원래 이 시간에 가로등, 불빛 때문에 방에 화난데 오늘은 바다 깊은 속마냥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선배가 웃으며 마침 작업할 게 있어서 밤새고 있었는데 제 문자 보고 놀라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가위인 거니까 진정하고 방불을 켜보래서 그제서야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불을 켜고 다시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고 전화해줘서 고맙다며 덕분에 진정되었다고 말하면서 눈물 닦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시커먼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빠르게 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꿈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아직까지 저는 제 방 밖으로 나간 그 형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